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의 강수경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세션 2, 네, 이번 세션은요, 그 6차 산업의 사업화의 실제 사업화에 따른 필요한 전략들을 모색해 보는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 앞서 세션에서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6차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6차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품질 좋고 건강한 원물을 생산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고요. 그에 못지않게 그 원물에 어떻게 부가가치를 붙일 것인가 하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상품을 만들고 그걸 패킹해서 제품을 만들고 상품을 만들고 그걸 소비자나 혹은 관광객에게 전달해가는 과정, 이런 과정들 속에서 부가가치를 붙여나가는 이런 과정과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세션 2는 그러한 사업화와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다루어 보는 그 의미 있는 세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션을 위해서 저희가 업계에서 정말 발로 뛰고 계신 연사분들 4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연사분들을 짧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요, 효과적인 다채널 유통 채널 구축 전략으로 발표해 주실 허성문 SPC GFS의 과장님이십니다. 6차 산업 식품의 해외 수출 전략에 대해서 주하영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명과학과 지역 자원을 통한 6차 산업의 상품 개발에 대해서 이종우 미래 에코시스템 대표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6차 산업화의 근간에 대해서 이탈리아의 문화예술 연구가이신 정상신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 발제자를 저희가 귀하게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표에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표는요, 효과적인 다채널 유통 채널 전략 구축인데요. 이분은 B2B 원재료 소싱의 스페셜리스트라고 합니다. 호주에서도 관련된 일을 하셨고요. 지금은 SPC라고 하는, 여러분 파리바게트도 들어보셨고 던킨 도너츠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 하고 있는 식품 전문 회사에서 글로벌 푸드 서비스의 과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화성문 과장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SPC GF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성문 과장이라고 하고요. 간단히 양력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처음 이제 그 국내에서는 이제 그 CJ 프레시웨이에서 근무를 했었고 현대백화점을 거쳐서 지금 이제 SPC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은 PB 제품들이나 아니면 MPB 제품들을 이제 보다 그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제 원가 절감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표님들께서 원하시는 상품으로 만드실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 발표할 주제는 효율적으로 그 다채널들을 어떻게 이제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들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그 장표에서 보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유통 채널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대형마트, 그리고 이제 편의점인 CVS, 그리고 이제 대기업 식자재, 그리고 홈쇼핑 온라인, 그리고 이제 백화점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대표님들께서 이런 채널들에 접근을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바이어들은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인맥을 통해 가지고 나 거기 어떤 사장님을 알고 있으니까, 아니면 거기 어떤 부장을 알고 있으니까 인맥을 통해서 어떻게 내 상품을 런칭을 시키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지하고 계실런지는 모르시겠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기업들이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뭐 예전 바이어들이 뭐 갑질한다는
갑질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렇게 쉬운 접근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CJ 프레시웨이 홈페이지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아까 보셨던 그 이제 요런 유통 채널들이 다 홈페이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어가 보시면 이런 이제 그 고객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백화점들에서는 입점 상담 아니면 협력업체 상담이라고 하는 그런 채널들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제안서를 보낸다라든지 그리고 뭐 상담을 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메일을 보내면 대체적으로 회신이 안 왔으나 지금은 보통 일주일 이내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전담 부서들이 있어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들을 이제 이용하시는 것들이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통해서 그 어떤 뭐 미팅의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내 상품을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포인트들을 만나게 되셨을 경우에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여기 이제 준비 서류 리스트라는 것들이 보이는데 굉장히 부담이 많이 스러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왔다고 이제 아는 대표님께서 한번 통화가 이제 전화가 왔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햅섭이라고 하는 것들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뭐 새롭게 노크를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고 아니면 내가 정말 이런 것들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단언컨대 요거는 필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이제 올해 있었던 이제 식품 사고 사례인데 푸드머스라고 하는 회사 아시죠? 이제 풀무원에서 만든 이제 대기업 식자재 유통 회사인데 거기서 유통한 케이크가 좀 문제가 돼가지고 굉장히 언론의 문매를 맞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식품에서 사고가 나면 보통 제조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것들을 유통시킨 회사들이 모든 책임들을 묻고 있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는 뭐 이제 오디트라든지 아니면 품질 혁신 부서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을 굉장히 강하게 이제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회사에서 준하는 그런 허들을 넘지 않으면 보통 유통을 하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준비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복잡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보통 이제 햅섭이라는 것들이 일반 뭐 대형 매장에 아니면 대형 식품 제조 회사에 이런 이제 타겟을 맞춰서 이제 만든 것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소규모 햅섭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관리 방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고 추가적으로 요즘은 이제 기업 상생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뭐 품질 팀하고 어떤 코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을 이제 같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컨설팅도 받으실 수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방금 보여드린 장표에서의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면 아까 저도 이렇게 뭐 바이어로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제품 상담들을 많이 했지만 사실 좀 약간 뭐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준비가 좀 제대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니면 뭔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뭔가 제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컨디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통 그런 준비가 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준비 사항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스텝들을 통해서 보다 내 제품이 이제 가치 있게 이제 알려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내용을 정리한 장표들입니다. 지금 요 장표는 이제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어떤 이제 식자재 프랜차이즈를 이제 소개하기 위한 그런 이제 브랜드 전략을 이렇게 이제 내비친 건데요. 일단 요 더미자라고 하는 더미자 구이명가라고 하는 요 브랜드를 일단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이제 뭐 한국에는 어떤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이 뭐 이제 레트로라든지 이런 이제 옛날 것들에 대한 이제 젊은이들에 대한 열광들이 굉장히 있다 보니 요런 이제 레트로 같은 느낌들의 이제 트렌드에서 제가 기획하고자 하는 브랜드는 어디로 포지셔닝 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인 장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여기서 식품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오전에 이제 발표하셨던 신세계 이제 SSG 청담 마켓도 그렇지만 보통 백화점들에 가셔가지고 뭐 명인명촌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벤치마킹 하시면 굉장히 좋은 제품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현대백화점 사례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명인 명품 말고도 굉장히 잘하시는 그런 이제 식품 회사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브랜드들을 보시면서 그 자기들의 제품을 어떻게 만드실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면서 제품을 기획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그 브랜드들을 조사한 이유는 이제 지금 새롭게 제안하고자 하는 요런 이제 그 풍원장이라고 부산에서 뭔가 이제 외식으로 좀 대형 매장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저한테 어떤 이제 웨이팅 에어리어에 대한 이제 그 고민들을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제품들을 어떻게 이제 런칭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과정들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이제 200평 되는 이제 매장 규모이고요. 지금 이제 2층, 3층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요런 이제 웨이팅 에어리어를 만드는데 여기에 본인들의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여기는 일단은 이제 오픈을 한 상황인데 이미 여기는 이제 웨이팅이 많이 될 것이다. 여기 웨이팅을 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어떤 우리 브랜드의 이제 가치를 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제품들을 보다 이제 풍원장이라는 이름의 격을 높여서 제품들을 이렇게 런칭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이제 요청하셔가지고 제품 기획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 고기 정찬이라고 이제 그 돼지갈비를 파는 곳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돼지갈비를 먹고도 가시지만 이거를 포장해 가시고자 하는 그런 손님들을 위해서 이런 이제 그 브랜드 기획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갈비들을 드실 때 어떤 소스만 있다라고 하면 그 매장에서 드시던 갈비 맛 그대로 이렇게 재현할 수 있는 소스를 제안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고깃집들은 가족 손님들이 많습니다. 가족 손님들을 위해서 어떤 이제 그 자녀들을 위한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기획한 것들이고요. 이거는 음료랑 이제 그런 베이커리류 제품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해봤지만 그 보통 이제 대표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이것들을 소비자가 이 제품을 살 소비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돈을 주고 구매를 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들은 보통 이 제품들의 대표님들에 대한 그런 막연한 이제 동경과 꿈을 담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앞서 보여드린 이런 이제 그 주스를 판다라고 하시면 이 제품들이 주로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영유아 고객들이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여기에는 이런 뭐 예를 들면 뭐 뽀로로라든지 아니면 유아들이 좋아하는 핑크퐁이라든지 이런 캐릭터를 입혀야 되는데 대표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 그냥 내가 막연하게 내가 좋아하는 뭐 아니면 내 지인들에게 이런 제품을 만들었어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런 이제 그 제품들을 기획하고 이제 런칭하고 판매하시고자 한다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꿈을 담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자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저는 이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내가 대기업이랑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들이 이제 주어졌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MD라든지 아니면 바이어라든지 이런 이제 그 구매를 하는 부서들이랑 이제 미팅을 하실 텐데 그때 반드시 이제 가지고 가셔야 될 것들이 이제 뭐 이런 샘플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제안서를 이렇게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네. 제안서에는 어떤 것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이제 그 자료들을 이제 만든 장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풍원장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에 쌀을 제안을 하고 싶어서 이제 PB 브랜드라는 이제 제품을 어떻게 이제 소개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외식들이 되게 크다라고 하면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뭐 고깃집에서는 이제 뭐 고기들이 될 텐데 필수 불가결하게 이제 뭐 밥이라는 것들이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뭐 풍원장이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를 입혀서 이제 요런 쌀을 이제 판매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획서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요런 제안서들을 제안할 때는 보통 이제
뭐 디자인 작업을 거친 것들이긴 하지만 이제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이런 이제 브랜드들을 같이 입혀가지고 이제 제안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뭐 바이어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숫자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뭐 이제 그 브랜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내 제품을 어떻게 이제 뭐 기획을 해가지고 이제 판매했을 때 당신의 회사에 얼마만큼의 이제 그 손익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래프들을 넣어서 이제 당신의 회사에서는 뭐 얼마나 이제 이 제품을 통해서 이제 매출이 증대될 것인지 어떤 효익을 얻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이제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짧은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이제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런 이제 그 브랜딩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상품들이 당신의 회사의 어떤 이제 그 마케팅을 통해서 뭐 그런 것 그 추가 수익을 이제 창출할 수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내용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요 장표가 어떻게 보면 바이어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장표입니다. 어차피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요것들을 이제 구매하기로 확정을 지었으면 그 MD들도 회사에 대한 이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MD들이 시간이 그렇게 이제 많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이제 그 우리 회사에 런칭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우리 백화점 식품관에 어떤 이제 그 판매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계산해서 올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회사에서 이런 이제 자료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 뭐 바이어들에게 아니면 MD들에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이제 그 첨언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고요. 추가적으로 그 보통 이제 대표님들께서 이런 이제 그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지만 보통은 영업 사원 시켜서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뭐 비행기표 이제 비용 들여가면서 아니면 거기 현장에서 뭐 이제 그 교통비 다 투자를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미팅을 다녀오라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샘플만 주고 이렇게 이제 그냥 내려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뭐 CJ에서 근무했을 때 현대에서 근무했을 때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MD들 이제 책상을 가면 책상 밑에 굉장히 많은 샘플들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샘플들을 보면 실제로 이게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그 보여지고 아니면 어떤 이제 그 상품 런칭 이런 이제 회의에서 내 보여야 되는데 거기서 굉장히 이제 일단 샘플만 전달되고 사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고 뭐 이제 그 의사결정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으신데 일단은 뭐 어떤 바이어 미팅이나 아니면 지금도 계속 이제 바이어 미팅을 하고 계실 텐데 과정 관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샘플이 전달되고 나면 정말 샘플 테스트는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뭐 샘플에 대한 그런 이제 그 피드백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런 이제 MD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미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 이제 여기 옆에 그 미팅을 하기도 했었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지인들도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20분마다 계속 미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정말 이제 내가 마음에 들고 이제 내가 이거는 팔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저희 고객사죠. 어떻게 보면 가방 협력업체가 될 수 있는데 가방 협력업체에서 얼마나 푸시라고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저한테 뭔가 영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한테 더 마음이 끌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좀 접근 방법이 제일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송문 그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허성문 과장님께서 실무적으로 일을 MD 일도 하고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 유통 채널과 관련해서 A부터 Z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나 그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저는 제안서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말씀까지 해서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를 꼭꼭 씹어서 해주셔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이네요. 고객이 원하는 걸 얼마나 캐치하고 만들어내고 그를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질 것인가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는 그 F큐브의 캐나다 법인 대표님이시고요. 주하경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6차 산업 식품의 해외 수출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네, 주하경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대표님은요, 여러분 그 한국이나 일본, 터키, 캐나다, 프랑스 여러 국가에 걸쳐서 그 대사관과 연계해서 6차 산업을 기획하고 컨설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주 대표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주화영이라고 합니다. 제 영역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으로 유학을 갔었습니다. 중국에서 대학교를 마친 후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일본에서는 15년 이상 생활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또 캐나다 밴쿠버에 거점을 두고 생활을 하고 있는 좀 복잡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식품 회사를 중심으로요.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원래 참석을 하기로 이제 예정을 하고 계셨던 캐나다의 MTI의 윌슨이라는 사장님을 대신해서 이 스피치를 하게 된 것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부득한 사정으로 인해서 못 참석하긴 하셨지만은 오히려 제가 이제 한국어로 통역이 필요 없이 또 북미와 미국과 중동, 아시아 지역 각 지역의 식품 분야에 있어서는 원료부터 제조, 또 유통 그리고 이제 소매까지 전 과정을 과거 10몇 년 동안 경험을 해본 입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여기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예, 그러면 우선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캐나다의 MTI라는 밴쿠버에 쏟아져 있는 회사의 이제 윌슨이라는 사장님께서 저한테 꼭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한테 특히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하고 싶은 생산자, 회사에 여러분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다고 하셔서 먼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한국의 이제 해외에서 보통 대기업이라고 한 한국의 대기업이라고 하는 곳에 상품이 많이 유통은 되고 있죠. 하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각 지역 자치단, 특히 이제 제주도의 명물이며 가공품들을 정말 정성 담아 개조하고 계신 곳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은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단가에 관한 이제 경쟁력은 저희는 없죠. 하지만 해외에 그렇다고 해서 해외에 있는 슈퍼, 예를 들어 MTI의 윌슨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캐나다 본국에 있는 1000개 이상의 슈퍼마켓에 이제 수입 상품, 농산물을 포함해서 가공 상품까지 납품을 디스트리뷰트를 하시는 회사인데요. 물론 CJ나 한국의 흔히들 말하는 대기업의 정말 불고기 양념서부터 잡채 당면까지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계시지만 이 회사의 특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한국의 농수산부나 코트라와의 연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시고요. 1년에 몇 번 정기적으로 이제 한국의 특히 대기업 상품이 아닌 각 지역의 특성을 전달할 수 있는 농산품과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이벤트를 하세요. 흔히들 말하는 팝업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거를 슈퍼 안에서 하십니다. 게다가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특히 저희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와서도 제주도에 도라지 이렇게 많구나 처음 알았거든요. 창피한 말씀이시지만 외국 사람들은 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식품이기 때문에 맛이 있어야겠죠. 전혀 모르는 저희가 외국 그 음식이나 뭘 먹었을 때 잘 알지도 못하는데 사전 지식도 없는데 단순히 판단할 수 있는 건 맛있냐 맛 없냐 간단합니다. 식품이기 때문에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현지에서 슈퍼에서 직접 소비자들한테 그 시식회 시음회를 통해서 특히 외국 사람들은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여기 서양분 안 계시죠? 단순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yes 아니면 no잖아요. 맛있으면 그 자리에서 사는 그 문화가 저는 해외 시장의 매력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 있는 흔히들 말하는 한국에서 이제 농수산품이나 식품을 유통을 하시는 회사들, 특히 외국 회사들이죠. 가장 각 대표님들이 항상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거는요. 한국의 각 식품 가공 회사가 됐던 농산품이 됐던 직접 거래를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 왜냐하면 보통 그거는 이해는 하신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언어적인 장벽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영어를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 편하시기 때문에 한국 국내에 있는 흔히들 말하는 벤더들을 통해서 해외 수출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항상 해외에 있으면서 해외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요, 수요가 있는데 공급, 서로 팔고 싶고 사고 싶은데 항상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현지에서 판매망을 갖고 있는 외국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국 상품을 더, 지역 특산물을 포함해서 더 수입을 해서 유통을 하고는 싶은데, 한국 회사 직접 컨택을 하면, 공장에 진짜 컨택을 하면은 본인들은 영어도 못하고 저희는 직접 못합니다. 이 회사를 연락하세요. 벤더를 알려 주시는 거죠.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소규모 회사의 상품인 경우에는 마진율이 원래 작고 또 원가가 높기 때문에 중간에 두세 개의 회사가 끼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판매할 수 있는 판매가격이 높아지는 당연한 이론이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디스트리뷰터들도 현지 법인들이죠. 또 이 사정을 알게 되도록이면 현지에 있는 생산자나 공장과 직접 컨택을 해서 되도록이면 마진을 많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되도록이면 손에 닿을 수 있는 가격으로 공급을 해야 하나 팔릴 게 두 개 팔리고, 두 개 팔릴 게 100개 팔리고, 이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잘 되라는 생각하에 직접 유통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현실적인 거는 이제 한국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본인들이 못하기 때문에 이쪽을 일단 그 벤더를 소개를 시켜주신다는 이 난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항상 저는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한국 국내에서 이번에도 느꼈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조금인 양은 조금이라도 해외 한번 수출을 해봤으면 하시는 이렇게 열정 어린 마음들이 계시는데, 또 반대편으로는 여기서는 밖에서는 해외에서는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그러니까 참 이 부분은 사실은 한국의 문제뿐만 물론 아니고요. 제가 이제 오래 살고 있었던 이제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MIT의 윌슨 사장님이 우선 이 메시지를, 직접 한국 물건은 해외에서 점점 인기도 많고요. 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가격 경쟁을 하기에는 아마 체력이 부족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말 좋은 물건, 맛있는 물건은 그 가치 이상의,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 가격에 비해 그 더 많은 가치를 소비자들 느끼기 시작하면, 다소 예를 들어 1년 걸기 2년 걸릴 수는 있으나 식품이기에 감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손님들은 물건 살 때 이거 원가 20원이야 이런 거 안 따지시잖아요. 단순히 물건이 좋고 정말 맛있은 거면 사람이 참 입이 간사한지라,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요. 입은 간사한지라 먹어보고 한번 맛있는 거는 아무리 딴 물건으로 싸도 맛이 못 돌아가지 않으세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특히 지방, 특히 이제 중소규모의 식품을 생산하는 곳에 앞으로의 나갈 갈 길은 아마 그쪽 방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메시지를 이제 윌슨 씨를 대신해서 제가 우선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장기간 현장에서 쌓아오신 경험과 그 노하우를 토대로 딱 이 한 포인트를 저한테 주셔서 저도 굉장히 되게 뭐랄까 공감을 할 수가 있어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캐나다랑은 좀 북미 쪽이랑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또 이제 일본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오늘 또 이제 저 다음으로 3시쯤에 또 여기서 세미나를 하실 이제 야마구치상이라는 분들 여기 계시는데, 이제 일본의 6차 산업화의 성공의 사례를 나중에 이제 설명을 세미나에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되게 6차 산업화, 게다가 각 지방 지역의 활성화에 아마 한국보다 더 먼저 나라 정책적으로 실행을 해온 게 일본이란 나라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한일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지만 저는 좋은 건 서로 배우는, 그게 저희한테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한 가지 되게 이 점은 정말 우리가 참고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일본의 기후현이 있습니다. 기후현은 이제 지리적으로도요. 이제 일본은 이렇게 길잖아요. 아시다시피 한국보다 국토도 면적도 넓죠. 그래서 사실은 물류가 길기 때문에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후는 지리적 위치적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제 물류 쪽이죠. 이제 좀 뭐랄까 효율적으로 물류를 유통시킬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는 지역성 특성은 있는데요. 이 현에서
채택과 하나의 정부가 현의 정책이라 그래야 되나요? 사실 물류비 많이 신경 쓰시죠. 그리고 신경 쓰이잖아요. 왜냐면 물건을 만드는 원가야 그거야 저희가 당연하다 싶은데 거기 그 위에로 이제 물류비라는 게 특히 국내도 마찬가지고 또 해외도 물류비가 결국 더해지면은 가격이 또 더 비싸지고. 그래서 기후현에서 뭘 했냐면요.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 수입을 하거나 국내 유통을 함에 있어서 물론 이것저것 조건을 이제 충족을 시켜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는 있으나 물류비를 현에서 지원을 해주는. 왜냐하면 좋은 물건이에요.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난점이 무엇이냐? 원가를 내리는 거는 사실은 시나 정부에서 하기는 힘들잖아요. 각 기업의 노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물류비에 관해서는 그나마 좀 기업이나 시나 단체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기후현에서는 100%는 아니지만 50%를 현에서, 물론 기한은 있어요,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기후현에 이제 식품을 포함한 거기에 문화까지 해외에, 특히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에 많이 수출이 됐다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해외 수출을 증진하고 이제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만드는 사람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유통하는 사람, 그죠? 사주는 사람, 거기에 정부나 지역 자치단, 이게 삼각형이라 뭐라 그래야 되죠? 트라이앵글이라 그래야 되나요? 서로가 다 이렇게 맞아야 해외 수출도 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요. 좋은 물건 만들었다고 팔리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잠깐 제가 면담할 때 상담을 할 때 그런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팔릴까요? 사실은 대기업이 아니라서 저희는 요즘 뭐 인스타다, SNS다, 뭐 인플루엔서를 쓰면 뭐 물건이 잘 팔린다, 이거는 부가적인 것 같고요. 물론 그런 여유가 있으시면은, 그런 투자 리소스가 있으시면 충분히 하셔도 되는데, 특히 식품위기에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은 제 경험에 의해서 저희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식품은 좋은 거, 내가 먹어서 좋은 게 아니고 소비자가 인정한 좋은 맛은 가격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 맛 때문에 소비자가 선택을 해주신다는 그 결과를 일본은 참 많이 남긴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특히 식품 쪽에서는 단 한 품종으로라도 400년, 500년 된 브랜드가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일본의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통은 변화가 혁신의 연속이다란 말을 저는 일본에서 배웠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딱 한 가지인데 400년 전에 예를 들어 도라기라고 아시죠? 그 도라기 하나도 사실은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안에 팥 들어간 거. 근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매년 바뀐대요. 안에 있는 팥도 좀 더 맛있게, 좀 더 좋은 재료로 배합을 바꾸고 맛을 도라기인데 거기에 딸기 맛, 복숭아 맛으로 변화를 주는 게 아니고요. 기본에 충실해서 그걸 더욱더 100%, 200% 그 완성도를 높이는, 전통은 개혁의 혁신이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가슴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을 사랑하는, 애국자까지는 아니지만인데요. 일본에 오래 있었기에 이제 일본의 좋은 점을 토대로 지역 활성화, 이렇게 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각 지역의 그 좋은 물건을 해외 수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걸 다시 한번 이번에 이 기회로 느끼게 되어서 이 메시지를 꼭 전달하고 싶어서 우선 메시지를 전달드립니다. 자료도 준비를 못해서 저 아드리브로 지금 하게 되었는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주하영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과거에 일본에서 유학을 할 때인데요. 7년 동안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놀랬던 거는 한국인은 한식만 먹고 밥만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보면 하루 삼시세끼 똑같은 걸 먹지 않았어요. 아침은 일식을 먹으면 점심은 중식을 먹고 저녁은 인도식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본만이 아니라 선진국들이 아마 그렇게 굉장히 다른 나라 요리들 많이 먹고 있고, 그 말인즉슨 여러 가지 식재료가 이제 패스트푸드를 지나서 정말 진정성, 품질 있는 건강을 지향하는 삶이니까 이런 거를 요구하는 이런 단계에 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것
그건 지금 아까 그 우리 윌슨 대표님 못 오셨지만 그 해외의 시장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실제로 그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접근하지 못하는 거는 거기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법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을 못해서 어려움을 안고 있어서 처음부터 그 시장을 보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싶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주 대표님께서는 얼마나 품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면 좋은 식품을 만들면 얼마든지 그것이 수출이든 어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라는 메시지를 좋은 메시지를 주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발표를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발표는요. 이종우 대표님께서 생명과학과 지역자원을 통한 6차 산업의 개발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우 대표님께서는요. 지금 제주도 내에 소나무 제선충 고사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이것을 생명과학과 연계시켜서 복령버섯을 재배하고 계시고요. 그와 관련된 2차 산업 제품들을 지금 제조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 한번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사점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 박사님. 방금 소개받은 이종우입니다. 애초에 제가 요청을 받은 거는 생명과학과 지역자원을 통한 6차 산업 상품 개발에 관해서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여기가 사이언티픽 컨퍼런스도 아니고 이제 제가 전공한 생명과학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려니 그것도 그렇고 이제 지역 자원에 대해서 이제 그 디스크립션을 하자니 이제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 한 3년 정도 부끄럽지만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이제 사업화를 시킨 그 과정을 담담하게 기술하는 게 이 주제에 이제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요청이 이제 들어온 것 자체가 이제 제주도 그 1차 산업 상황이 이제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제주도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1차 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농업 부분은 이제 감귤과 이제 밭작물이 이제 두 축으로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운용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목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우선 최근 한 10년 정도 제주도 지가가 상당히 많이 이제 상승을 해서 농업 생산성이 지가를 이제 떠받들 수 없는 이제 상황에 이르렀고 이제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농사 짓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력을 구하는데도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전체적인 비용 상승을 이끌고 있고 기후 변화하고 맞물려서 이제 주기적으로 가뭄, 그다음 태풍 이렇게 해서 자연재해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제주도는 이제 감귤 생산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독자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제 온난화가 이제 진행되면서 이젠 한반도 이제 남해안 지역에서 이제 감귤을 이제 실제로 대량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자적인 그 지위 자체가 이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곧 이제 수입이 되는 이제 중국과의 FTA의 결과로 이제 중국 농산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제주도하고 착종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국 제품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심대한 타격을 받을 텐데요. 그거하고 이제 맞물려서 이제 물자들이 많이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 이제 외래 이제 병해충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제주도도 외래 질병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소나무 제선충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게 이 병에 관해서 이제 저희가 연구한 결과인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게 붉게 물든 것들이 이제 제선충병에 걸려서 고사한 고사목들입니다. 이 병은 그 가운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그 버센펠렌처스 자이로필러스라는 그 선충, 회충하고 비슷한 놈입니다. 이제 이놈이
소나무에 이제 감염이 되면 빠르게 증식을 하고 그 물관 체관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이제 소나무가 고사하게 되는데요. 이 선충 자체는 이동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곤충에 의해서 이게 매개충이 돼서 이제 가까운 이제 다른 나무로 돌아다니면서 이게 병을 전파하게 되는데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을 이제 잠깐 보시면요. 그 애초에 소나무 대선충병에 걸린 소나무에 매개충이 가서 알을 낳으면 이게 여기서 용화 우화를 거치면서 마이크를 쓰지 않으면 통역이 안 됩니다. 예, 그냥 그럼 여기서 하겠습니다. 예, 그 용화 우화를 거치면서 고맙습니다. 예, 용화 우화를 거치면서 이 자라는 과정에서 이제 제선충이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화가 되면 이제 그 머추레이션 피딩이라고 이제 신초를 먹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선충병이 이제 전파가 되고 이제 제선충병 그러니까 제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무조건적으로 100%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는 방법은 이제 각각의 단계에 이제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개충이 신초를 먹는 과정을 막기 위해 가지고 살충제를 뿌리고 그다음에 감염이 되더라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약제를 주사하고 그다음에 나무가 죽은 나무에서 이게 걸려서 그 죽은 나무에서는 이제 다시 이게 전파될 수 있으니 이제 전량 이거를 회수를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는데 그 제주도는 특히 이제 피해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 소나무가 약 한 1,200만 그루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최근 5년 동안 200만 그루를 잘라냈습니다. 그렇게 피해가 컸던 이유는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제주도는 이제 소나무를 한 번 심어놓으면은 이제 건들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밀식돼 있고 그 결과로 소나무 자체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가 심했던 건데 이제 제선충병은 이제 제주도에서 이미 토착화가 진행이 끝났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밀식돼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감벌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수배 갱신 기간 50년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1년에 한 20만 그루 정도는 이제 꾸준히 이제 이제 제공이 되게 지금 이제 구조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분이면 이제 이게 그렇게 대중이 안 잡히실 텐데요. 이게 하나에 뭐 5m 정도만 잡더라도 이제 100만 미터. 그러니까 제주도 5번을 일렬로 쭉 돌 수 있는 그 정도의 엄청난 양의 소나무가 제주도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제공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용은 그 파쇄를 해가지고 땅에 뿌려주거나 전량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엄청난 자원인데 사실은 쓰레기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 연료제로 이제 소각을 했을 경우에 그 부가가치와 사람의 이제 그 힘이 조금 들어가서 부가가치를 높일 경우에 이 단가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이제 버섯 배지로 만들었을 경우에 이제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저희는 이 소나무 고사목을 이용해서 이 고사목을 버섯 배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소나무에서 자라는 버섯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해봤더니 복령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복령이란 버섯은 저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처음 들어서 알게 됐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게 복령입니다. 그 죽은 소나무 뿌리에서 이제 균핵 상태로 이제 기생하는 버섯인데 이 껍질이 이렇게 이제 거무스름한 이제 껍질이 있고 이 안쪽은 이제 하얀 균핵이 이제 뭉쳐져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게 약성이 굉장히 좋고 많이 사용되는 한약재예요. 그래서 그 몸에 그 독,
그 뭐 저기 노폐물 이런 거를 빼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최근에는 면역력 강화라든지 그다음 항암 작용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약재들 중에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게 많이 사용되는 한약재입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양으로 이제 얘기했을 때 넘버 2나 넘버 3쯤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제 저희가 키우면 수입 대체 효과도 있고 이제 가격도 좋으니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이제 1년의 계획을 세우고 이 우선 그 이제 고사목을 소독하고 이제 인공 배양 방법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개발된 그 복령을 가지고 이게 정말 먹어도 되는지 안전성 검사 그리고 그 안에 유효 성분들은 제대로 있는지 효능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품 개발까지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제선충병 고사목은 그 이제 그 감염 포텐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젤상에서 이 감염 제선충병에 감염된 이제 고사목이 포텐셜을 유지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개발했고요. 그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케미컬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친환경적이지만 이걸 이제 살충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물질들을 분리하는 작업들을 했고요. 그리고 고열을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제선충을 이제 사멸시키는 그런 방법도 이제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인정하는 방법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열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산림과학원에서 그 이걸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다 해서 인증을 받은 내용이 이제 슬라이드에 포함이 돼 있고요. 이제 이거 만들어진 그 이제 고사목을 가지고 우리가 버섯 배지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우선 그 복령 버섯에 대한 종균 선정서부터 했습니다. 방법은 그 전국에서 그 자연산 복령을 이제 수집을 하고 거기서 균액을 그 이제 고체 배지에 이식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제 그 배지상에서 이제 괜찮은 놈, 잘 자라고 이제 이제 퍼지는 양상이 좋은 놈들을 골라 가지고 우선 그 톱밥 배지에서 1차 죄송합니다. 톱밥 배지에서 1차 배양을 하고요. 이걸 원목에다가 접종을 하는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제 복령을 키우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단 접종이 되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피막이 형성되면서 이제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가 바이오로 필름처럼 이렇게 덮여야 되는데 이게 처음 저희가 시작할 때는 그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이게 성공률이 한 10%, 20%. 그 이유는 그 이게 제선충병 고사목은 이제 일단 이제 죽으면 2차 감염이 이제 빠르게 진행이 돼서 뭐 여러 다른 곰팡이들이라든지 세균들에 대한 감염이 이제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저희는 감염성을 제거한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그게 불안정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한 이제 곰팡이가 자랄 수 있는 아이디어ల్ 환경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른 게 먼저 자라면서 이제 이게 우점화해서 실패한 경우도 있었고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잘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요거 때문에 고민하던 그 과정에서 그 하버드의 그 에밀리 도튼이란 그룹에서 그 재미있는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인즉슨 이제 우리는 발효식품으로서 뭐 김치 같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서구에서는 치즈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치즈가 형태적이나 맛이나 그다음에 그 풍미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서구 각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쫙 다 수집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미생물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거의 그 생육 조건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이제 밝히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캠브리지에 있는 자기 실험실에서 그 풍미라든지 색, 뭐 맛, 뭐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그 이제 세계 각지의 그 치즈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비슷한 접근 방법을 취했던 건데요.
제대로 이제 이게 바이오 필름이 덮인 이제 고사목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그다음 덮이지 않은 이제 고사목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무엇이 있고 그것들이 복용과 어떤 식으로 인터액션을 하는지 그것들을 쭉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저기 같이 이제 코컬처를 했을 경우에 이제 복용 생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 균주들을 저희가 그 분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활착률이 비약적으로 좋아졌고 지금은 저희가 이걸 접종을 하면 95%, 96%의 활착률을 보이니 이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양이 되기 시작하니까 저희가 배양사를 만들어서요. 이걸 이제 대량 배양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배양하는 과정에서 복령이 이제 자라는 과정을 보면 우선 접종을 하고 나서 원목에 그 이제 바이오 필름 형태로 쭉 그 복령 균사가 덮이고요. 거기서 일정 부분에서 이제 결령이 형성돼서 이게 이렇게 자라는 그런 이제 분리된 과정들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근데 바이오 필름이 덮이는 상태, 그 다음에 거기서 결령이 맺히는 그다음 조건, 그 다음에 결령이 맺힌 다음에 생장하는 이 조건들에서 최적 조건들이 다 이제 다르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적 조건을 이제 제대로 우리가 그 이제 파인 튜닝하기 위해서 이 재배사 자체를 이제 원격 그 제어 그러니까 뭐 습도라든지 온도,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그 정해놓은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 원격으로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스마트팜처럼 돼버렸는데 이렇게 이제 그 시스템을 구성하니까 좋은 게 우선 이 각각 그 성장 단계별로 이제 최적 조건을 저희가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내년서부터 이제 농가 보급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복령을 키워본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처음 이제 복령을 키워보시는 분도 이제 저희하고 같은 효율로 이제 복령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각각의 그 생육 단계별로 모든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이력 관리를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서부터 이게 대량 생산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외부로 보내가지고 여기에 뭐 유해한 물질은 없는지 해서 안전성 테스트를 했고 그 성적 결과는 좋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유효 성분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저희가 보기 위해 가지고 그 이제 그 복령 내 유효 성분이라고 알려진 그 몇몇 물질에 대해서 HPLC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한국에는 중국산 복령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중국산 복령, 그다음 국내산이라고 표기된 복령, 그다음 저희 거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재배한 복령이 그 유효 물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마 그 사용한 원목의 차이에서 기인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유효성 이제 유해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건조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추출하는 거, 이제 이런 그 프로세스를 반복을 해서 이제 최적 그 추출 조건까지 이제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제품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제 그 기존 십전대 보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그 한약 그 처방을 조금 변형시켜서 이제 정환이라는 이 제품을 만들어봤고, 그다음에 그 복령 그 자체 그 우린물을 가지고 이제 그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수, 그다음에 이제 간편죽 이렇게 세 종류의 이제 시제품을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이게 나온 지가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저희가 38만 병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그 알아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게 뭐 돈이 되고 안 되고는 크게 중요하지는 사실 않았는데 이게 잘 팔리니까 그럼 제품을 조금 더 이제 개발해 보자 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그 맞춤형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이는 것은 미국의 에밀리 볼스쿠스 그룹이 만들어 놓은 시밀러리티 시퀀스 네트워크
각각이라는 그 이제 모델링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그 모든 유산균의 유전자를 전부 다 갖다가요. 거기서 그 효소에 해당되는 엔자임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분리해내고 그것들의 그 시퀀스 시밀러리티를 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제 만드는 그런 기법인데요. 이게 좋은 게 이게 각각의 이렇게 보면 이런 게 각각의 노드들이거든요. 이 노드들을 보면 여러 유산균들이 같이 이렇게 몰려 있는 노드가 있고 어떤 거는 이제 한 가지 유산균만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패스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프리바이오틱스를 주면 그 유산균들이 이제 사용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패스웨이에 관여하는 게 어떤 거는 이제 어떤 물질을 넣었을 때는 여러 유산균이 이제 관여를 어떤 경우는 하나밖에 관여를 못하는 뭐 이제 그런 이제 그 인포메이션들을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마다 장내 미생물의 그 이제 분포라든지 그다음에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그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각각 사람들한테 어떤 그 균이 들어가야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여기서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차세대 시퀀서를 저희가 그 저기 실험실에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 개개인들의 균총에 대해서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어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두 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를 제공했을 때 이 사람한테는 어떤 그 저기 유산균이 더 들어가야지 이게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인포메이션들을 저희가 얻을 수 있어서 그걸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제 복령을 이용한 그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을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년서부터 그 저희가 만든 그 이제 복령 재배 시스템을 농가에 이제 보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에 쭉 보급되면 이게 그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이제 그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령을 이제 재배할 수 있는 농가가 이제 그 기존에 농사를 짓던 분도 좋고 그다음에 그 이제 뭐 이제 은퇴하신 이제 노인들도 이제 여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이제 이게 힐링팜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제 그 농가들과 협력해서 저희가 만든 그 2차 제품들도 이제 농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판매를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맞춤형 이제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 균총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그쪽을 이제 그 말단 터미널로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운용을 하면 이게 또 이제 저희는 이제 연구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농가도 좋고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가 보급할 수 있는 이제 그 대상들이 생기니까 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6차 산업 그 프레임에 맞게 그 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저 운용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네, 이재호 대표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재호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주도는 청정자연을 사실 그 모토로 하고 있는데 뭐 재선충이라는 게 가장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죠. 폐기물이었을 수도 있으나 이것을 친환경으로 만들어서 선순환 경제로 에코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그걸 통해서 또 제주만의 상품을 만들었고 또 스마트팜으로 연계하시는 모습은 아마 제주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도 잘 맞는 그런 회사이자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마지막 저희가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탈리아의 정상신 문화예술 연구가이십니다. 우선 정상신 박사님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실 주제는요. 이탈리아의 6차 산업의 근간, 지역 공동체의 문화와 특산물입니다. 네. 정 박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탈리아에서 쭉 학부부터 이탈리아의 그 문화예술을 연구하고 계시고요. 공동체 문화를 통해서 6차 산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나 하는 사례들을 또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태리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정상신이고요.
저는 박사는 아직 아니고 학부에서부터 석사 지나서 예술사가 좋아서 문화예술사를 지금 과정 다 마치고 박사학위 논문 뒷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화에 관한 부분들을 제가 제주에 대한 컨퍼런스 소식을 듣고서 이태리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이탈리아 6차 산업화의 근간이 되는 지역의 공동체성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화, 이게 왜 거기에 있는 특산물과 어떤 다양한 의미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지금 영유해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살고 있었던 토스카나의 중심 시에나라고 하는 중세 고딕의 마을과요. 여기가 인구가 많지가 않습니다. 전체 넓은 땅인데도 8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밀라노로 옮기게 됐는데 밀라노라는 대도시에서도 나름의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이 문화라고 하는 그 특성이 왜 이 산업화의 마케팅과 그 전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리 6차 산업화 이해를 위해서는 고려해야 되는 전 이해들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태리 사회 특징들로 나타나는 문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6차 산업화하고 관련돼서 이 부분을 몇 가지 선별해서 언급한다고 하면은요. 아그리투리스모라고 하는 이 여행 형태가 이 각 지역의 지역성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노동의 사회적 경제적 그 가치를 인정 부여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만 이 6차 산업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근저의 힘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그래서 가문이 대를 이어서 그 하는 일을 전수하고 싶은 환경 토양을 주기 때문에 거기 그 토양에서만 장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이 좋은 장인 정신이 그때 잘 됐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산성과 그 경제성보다 더 좋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겨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지역의 지역성과 그 가문의 맥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후손들이 그걸 느끼면서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6차 산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장인정신이 사회 전반의 문화와 토양을 있기 때문에 맛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그 토양에서 다양한 지역성과 특수성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갖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산품이 좋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 현상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 있는지 그 토양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보고 나서야 그러면 6차 산업을 어떻게 우리 이 한국 땅에서 제주 땅에서 접근할 것인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이제 사회적 관계로서의 음식 문화, 축제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사용하는 축제라고 하는 거하고는 이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이탈리아는 각 지역이 강한 공동체를 지금도 이뤄가고 있어요. 제가 콜로세움에 대해서 놀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 가족 문화가 무너지는 지금 2000년도 21세기에도 수많은 중소도시가 아주 큰 대도시만 빼고서는 각 지역의 공동체를 이렇게 가족처럼 가지고 있을까? 이 부분이 사실상 특산물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별성,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와 예술과 특산물까지 포함해서 그 지역의 공동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계속해서 드러내주는데 아주 소중하게 이들이 사랑하면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만 전반적인 모든 총체적인 의미에서 특산물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떻게 접근할 건지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다양한 예들이 있는데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특색 있는 4가지 부분만 큰 관심의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예, 제가 살고 있는 시에나가 이게 광장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팔라조 푸블리코라고 하는 이거는 1200년대, 1300년대 초 중세 때 고딕 시대에 지어진 거고요. 시청사 건물도 그때 지어진 거고 지금도 이것이 이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자랑이고 모든 거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청사 건물 안에 이 작품이 있어요. 한국에서 사회학이나 정치학이나 아니면 농업 각각 분야에 아니면은 중세 건축사를 공부하는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한국에 있는데 만약에 이 작품을 안다 그러면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 보고서도 비행기를 탈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나 모든 미적인 표현들이 이미 700년 전에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결국 이 얘기는 이 지역의 최고의 자랑이 700년을 넘어서도 살아있는 거고요. 이태리 사람들도 이 작품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유럽 사람, 전 세계에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 작품을 좋아해요. 그러면 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예가 그러면 오늘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산물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제목이요. 공동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 원래 의미가 있는데 그 뒤에 출연한 제목은 선한 정부의 비유들과 그의 결과들인 도시의 풍경과 농촌의 풍경 그리고 악한 정부의 비유들과 그 결과들인 도시의 풍경과 그리고 농촌의 풍경. 작품 하나 제목이 이래요. 그러면은 1300년대에 있는 그대로 도시의 모든 현상과 건축 있는 대로 그리고 농촌의 생활의 모든 있는 대로 종합적으로 여기에다 다 담은 거예요. 이 화가가 아무래도 로렌제티인데 1338년도에 한 겁니다. 고딕 시대 이 시대로서는 최고의 작가고요. 그리고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데가 9개의 정부라고 하는 정말 굉장히 아름다운 그 정부가 평화를 이루어가면서 문화예술을 왜 이 도시에다 넣고 그 정책을 의결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이 평화의 방이라고 하는 것에 이 그림을 그려놓게 해야 되는가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공감해서 700년 전에 그려놓은 화가의 결과물이에요. 이게 확대되면 농촌의 풍경인데 이 농촌의 풍경은 이 앞에 있는 큰 화면보다 거의 2배가 됩니다. 이 한 장면만. 그러면은 이 크기가 실제로는 얼마나 대단한지. 근데 제가 시에나 대학에서 중세 건축사를 공부할 때는 그 옆에 있는 도시 풍경 가지고 선생님이 그 교수님이 한 학기 강의하세요. 예. 그리고 이 그림 하나 가지고 지리학을 연구하는 그 교수님은 책을 한 권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한 코스 가르칩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 속에 무궁무진한 것이 이미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술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농경학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 당시는 씨를 어떤 식으로 뿌렸고 그리고 수확할 때는 어떠한 기법을 썼고 어떠한 연장을 사용했고 그리고 이 시대는 이 농가를 위해서는 어떤 가옥 구조를 가졌고 그리고 사냥하는 매는 어떤 식으로 훈련시켰고 저때 가지고 있었던 사냥하러 갈 때 저 젊은 사람의 복식은 정확하게 1330년대 40년대 넘어가는 그때 변해가는 길이하고 너무 일치하고 그리고 올리브 나무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배치해서 했고 포도나무는 어느 지역에다가 어떤 식으로 배열했고 밀들은 어떻게 뿌렸고 저기 보면 개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돼지가 있잖아요. 예, 흰 선으로 이렇게 쭉 가 있는 거 이게 시에나의 특산 돼지입니다. 그래서 친타 세네제라고 하는데 근데 이 장소에서 제가 실제 이렇게 다 가본 거예요. 뭘 하느냐?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마케팅하냐? 그냥 갖다 놓고 파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 교수님 불러서
중세 고고학 그 의미들을 담아서 중세 저 당시에 시에나의 맛은 요리는 어땠는가 지방 사람들, 관광객들, 아이들까지 다 부르는 강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모든 조리법을 가지고 다양한 셰프들이 와서 요리를 해서 먹게 해요. 그럼 장을 벌려놓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중요한 시에나의 굉장히 중요한 와인들이 있어요. 끼안띠, 클라시코, 끼안띠 그리고 베르나초 그 화이트 와인하고 밑에는 비노 노빌레라고 하는 몬테풀치아노 그리고 브루넬로가 세계적인 이 와인 몬탈치노. 그러니까 시에나 안에마도 저렇게 다양한 품종의 와인들이 있는데 이 와인들을 다 갖다 놓고 하나하나 설명하고 시음하고 근데 와인만 갖다 놓는 게 아니죠.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살라메, 치즈, 지역 특산품, 과자, 디저트 다 들어와서 홍보하고 그리고 자기 시민들에게는 어린아이들한테는 역사 공부가 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맥을 이어가고 그리고 모든 바이어나 관광객들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저런 자리 안에서 와인 시음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하고 똑같아요. 근데 도시의 풍경 중에서 하나를 보면 살루메니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춤추는 여인들 바로 그 뒤에는 양말 파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노새 바로 뒤에는 저 당시 이미 시에나 대학교가 있었던 겁니다. 강의실에요. 교수님과 학생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다양한 특산품, 살라메 이것을 시에나 저 친타 세네제로 만든 것을 팔고 있는 것이 있죠. 예, 제가 이제 이 시에나 행사 프로그램 1917년도인데 시에나 푸드 인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때 저런 요리들은 환경하고 어떻게 더 친밀했는가 그런 것들도 에코로 끄집어내고 그리고 요리에 관한 거 요리의 수많은 체험들과 함께 아까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데 저때 저 유명한 로렌제띠라고 하는 화가의 전시회가 있었는데 이태리 전역과 유럽에서 저거 보고 싶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진은 제 중세 예술사의 은사님이 그 마따렐라라고 하는 이태리 그 대통령한테 직접 설명하는 그 장면 기사를 제가 스크랩 해놓은 건데요. 여기에 보면 이 프로그램 중에 두 번째 밑에 시에나 푸드 바로 밑에 보면 치보의 고베르노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 일 고베르노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작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치보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에 관련된 특산품의 이러한 이벤트나 수많은 것들 끄집어낼 때 시에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태리 사람들은 저 장면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광장에서는 1300년도에 이것이 이럴 때 거기가 시장터였습니다. 그래서 이태리에서 가장 유명한 중세에 말달리는 빨리오라고 하는 축제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태리 유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말달리는 중세 축제입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장인들이 다 모여서 그 특산품을 팔도록 저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은 와서 보고 싶은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아그리투리스모라고 하는 거 농업, 관광. 물론 이것도 이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농업, 관광, 아그리투리스모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를 좋아할 만한 그 사람들의 문화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할 경우에 거기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내용물들이 너무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그리투리스모를 한다라고 하는 이 매개체뿐만 아니라 그것이 담아내서 내어주고 경험하게 하는 그 모든 다양성이 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한 시에나 남부에 있는 토스카나 풍경이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특산품들은 뭐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아그리투리스모를 묵으면서.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농업도 생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생산한 조그만 거지만 그들이 생산한 하우스 와인 아니면 조금 유명한 와인 결국 여행자들은 다른 알려진 것보다 직접 0km로 그런 것들을 맛보는 묘미를 느끼고 싶기 때문에 잼이라든지 치즈라든지 거기에 있는 수많은 야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좋아하고 내놓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그 지역 제품 내놓는지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요 지방 요 조그만 구역에서만 이걸 경험되는 게 아니라 1km 가면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모습
거기서 10km 가면 그 지역에서 또 다른 것들. 제가 이 부분은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아그리투리스모의 예를 들은 거예요. 이거 보면은 피사가 가깝고요, 피렌체가 가깝고, 아시시가 가깝고, 그리고 그로세토가 가깝고, 시에나와 시에 남부 그리고 북쪽 수많은 고성들이 있어요. 다 이런 것들은 문화 예술입니다. 자연 환경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걸맞는 수많은 특산물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특산품만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판매하는 게 아니죠. 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밀라노에 관한 것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밀라노라고 하는 도시를 우리가 이해할 때면 금융, 패션, 디자인 뭐 대도시잖아요. 그래서 로마는 행정적인 수도이지만 실질적인 모든 거의 수도는 밀라노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밀라노에 가서 놀란 게 두오모라고 하는 가장 역사적인 핵심적인 자리에서 4km, 5km 떨어진 그 정도 거리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을까?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그 아주 엷은 색의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모든 지역이 밀라노가 저 중심이라면 밀라노 시와 시 외곽 다 포함해서 저거를 파크로 만든 거예요. 저 파크 이름이 파르코 아그리콜로 수두 밀라노입니다. 아그리콜로는 농업이에요. 그러니까 농업 파크입니다. 근데 어느 지역이냐? 남 밀라노. 이거를 지금 지켜내고 있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희한합니다. 밀라노라는 도시에서 중소도시도 아니고 세계적인 도시가, 근데 이게 뭔지, 근데 이 안에는 65개의 까시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까시네라고 하는 것은 농가 하나가 그 지역을 농사질 수 있는 모든 구조들을 기본적으로 갖추는 건축물 센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 중에 수많은 것들은 밀라노에 있는 종합병원이 소유를 해요. 그래서 밀라노 종합병원 제가 신문을 보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병원은 밀라노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직접 생산해서 밀라노 농부들이 생산하는 걸 가지고 가까이 갖고 와서 우리 의사와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과 환자들에게 그렇게 신선하게 해서 먹이고 있다는 것을 그 병원이 그 이미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역 경제도 돋고 농업인들도 돋고 그리고 그 병원의 이미지도 돋고 이게 밀라노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의 브랜드로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서로 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어링하는 65개의 그 농가들이 있는데 이 책자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한 면을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 면만 제가. 그리고 제가 이 바티스 바꾸라고 하는 저 루치아라고 하는 사람을 여름에 2-3번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고 그래서 뭐 하냐? 3대째 저 일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 아들도 하고 있고 남편도 하고 장인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일을 하면서 행복하대요. 그리고 너무너무 확신에 차 있는 것들인데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온라인으로 많이 이미 80%는 다 팝니다. 그러니까 직접 신선하게 딱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가봤더니 냉장고에다 넣으면 이름 써놓고 직접 와서 예매된 거 자기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20%만 방문객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아그리투르스모답게 30명 정도는 늘 와서 가족들이 자면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아까 그분이 저하고 인터뷰할 때 그 안에서 수많은 학교들이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대학교까지. 그래서 그분이 실제 농업도 하지만 관리도 하지만 생산품을 판매도 하지만 학교와 함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뭘 얘기하냐? 그랬더니 중요한 몇 가지를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밀라노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던 것은 원래 수백 년 전에 밀라노에 이런 쌀 농사가 근간이 되어서 오늘날 기여했다가는 이 역사를 오늘날 밀라노 사람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가는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가는 게 이 농부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밀라노라는 도시는
직접 농업 생산을 그 지역에서 해서 지탱 가드로 공급해내는 이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소홀하거나 망각해 본 적이 없다가는 것을 실제 보여주는 것들로 그 사람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이 사람이 좋아하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밀라노라는 도시 속에 이러한 농가 목가적인 활동의 공간과 삶이 그 정서가 지금도 살아있다가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가는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하면서 이 부분들을 해내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요. 경제적으로도 행복하고 잘 팔린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이분은 너무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가 위기가 없었던 거냐? 제가 물어봤죠. 아니 이 밀라노 같은 거 이 정도 떨어진 이 엄청난 땅을 조그만 땅도 아니고 그거 팔아서 거기다가 투자하고 수많은 것들 개발하지 어떻게 이걸 살려놓고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 지금도 이걸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70년대 80년대 이 위기가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위기가 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거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1990년도에 법적으로 이게 더 이상 변동될 수 없는 파크로 지정이 돼서 그러면은 밀라노는 여기가 산책로도 되고 자전거도 타고 환경도 좋고 밀라노라는 도시는 패션, 금융 이게 아니라 농업과 이런 환경과 이런 것도 존중하는 매력적인 도시구나. 그리고 밀라노 사람들은 자긍심도 주고 그리고 외국인들에게도 참 놀라운 친환경 농업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산업을 일으켰던 게요. 1135년도에 여기에 있었던 수도원들입니다. 수도원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밀라노를 이해하려면 그 남부 지역에 있었던 수도원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수도원들의 제일 대표격이 이 아바지아디 끼아라 발레라가는 이곳입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그라노 바다나를 시작했던 곳이에요. 레조 에밀리아가 한 게 아닙니다. 여기가 먼저 시작했고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생산하고 수많은 방문자들이 이 체험을 하고 직접 사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이드를 받고 있어요. 예, 생산자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길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수도원에서 가르치는 가치입니다. 기도하라뿐만 아니라 노동하라는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노동의 것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부여하는 토양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농촌이 잘 살고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장인정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부분들은 그냥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설명을 빼고요. 아까 2번의 항목과 거꾸로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자연, 문화, 예술 그런 거 보고 싶어서 왔다가 음식들을 먹는 즐거움이 아니고요. 지금은 4명 중에 1명이 음식을 먼저 보고서 이 지역을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메이드 인 이태리가 특성화되었는데 이런 수많은 길들이 있고 예, 다양한 이런 표현이 있고 특히 지역 특성화라고 하는 이 보증하는 DOC, 그 DOP라고 하는 유럽으로 인증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런 다른 예들이 있어요. 예,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열띤 발표를 해주신 정상신 박사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앞서서 이번 발표는 조금 결이 달랐죠. 앞서서 얘기한 건 고객의 맞춤형의 어떤 상품을 만들고 고객 지향적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지역 주민들의 삶,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그 자체가 상품으로 녹아날 때 그것이 진정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역의 정체성이 돼서 결국은 소비자도 관광객도 그것을 향유하러 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상품의 부가가치를 붙이는 이런 6차 산업의 과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이탈리아 사례를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결이 다르긴 했으나 저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지역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4분 발표를 저희가 다양한 이제 상품화 및 마케팅에 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플로어 질의를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텐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기 뒤쪽에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요. 어느 분께 질의하실 건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더큰 네일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죄송합니다. 교육생인 현승민입니다. 그 허상문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서를 많이 보시면서 이제 제안서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텐데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혹시 그런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제안서를 이제 많이 보기는 하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그 상품하고 그리고 이제 이 상품에 대한 이제 그런 원가 분석이라든지 그런 이제 숫자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회사의 양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내가 어떤 회사인지 그런 걸 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그 제안서에 다 드러내고 싶기는 하시겠지만 상품에 대한 내용에 좀 포커스를 맞추지 어떤 이제 기업이나 이런 이제 양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상품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아니신가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사례를 들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만요. 네. 네, 주하영 대표님께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일본은 우리가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여러 얘기가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 또 가장 가깝고도 큰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수출하시면서 저희가 문화도 상당히 다르고 여러 가지가 많이 이제 한국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사실은 굉장히 달라 이런 부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출할 때 혹시 일본 시장을 겨냥해서 할 때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더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시사점들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벌써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일본은 한국과 문화가 비슷한 점도 있지만 굉장히 다른 점도 있죠. 근데 보통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일본 쪽으로 특히 식품을 수출을 하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아마 이제 동경에 있는 뭐 신오쿠보 흔히들 말하는 이제 한인타운 일본에 계신 이제 한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마트나 이쪽에 많이 납품이 되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일본의 이온 큰 슈퍼죠. 한국에서는 뭐 롯데마트 이런 데가 되나요? 제가 한국을 모르는데 이제 이온 같은 그 슈퍼마켓에 또 이제 한국 상품이 많이 팔리고는 있는데요. 제가 일본에 오래 있으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정말 일본에 계신 한국 분들이 주로 가는 지역이나 그러니까 시온쿠보도 그렇죠. 그런 슈퍼마켓을 일본 사람들도 가시긴 가시죠. 하지만 그야말로 잘 아시다시피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일본 분들이 많이 가세요. 하지만 일반적인 일본 분들이 가시는 슈퍼마켓에 한국 상품이 있느냐? 사실은 거의 김치 정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농협 마크가 있는 김치.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사실 그 농협 마크를 본다고 해도 거기에 가치를 아느냐 모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마크가 아까 잠깐 말씀이 있으셨지만은 팔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의 중요한 부분, 강조하고 싶은 부분과 사고 싶은 사람, 소비자 입장에서 알고 싶은 정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수요와 공급 즉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거랑 똑같이 일본에서도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예, 정말 일본 손님들이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와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물건을 수출하셔서 팔고 싶은
이 양쪽의 뭐 수요와 공급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약간 미스매칭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도 또 중복이 되는데요. 일본 슈퍼마켓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제 생각에는 전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싼 나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싼 나라라는 거는요. 같은 1,000원이라도 전 세계에서 1,000원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상품을 구할 수 있는 게 일본이라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경쟁력, 그러니까 경쟁이 심하다는 거죠. 싼 가격으로 좋은 걸 살 수 있는 나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국의 아까도 자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중복이 되는데요. 한국의 대기업 식품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길과 이제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길, 특히 지역, 지방 특산물 제조 생산하고 계신 분들이 갈 길은 저는 다르다고 봐요. 일본에서도 매년 1월에서 2월 이제 일본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 체인인 이온에서 한국 코리안 푸드 페어인가? 예, 한국 음식 페어를 하고 계세요. 저도 매년 가긴 하지만 매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정말 한국에서 흔히들 말하는 이제 대기업에서 내시는 김치와 삼계탕과 항상 똑같은 아이템이 진열되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정말 그 지역과 나라 정부 그리고 판매자, 생산자 이런 모든 분들이 다 뭐라 그래야 되나 하나가 돼서 이제 일본 쪽에도 진출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항상 이온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요. 언젠가 조만간 한국에서 그냥 흔히들 있는 막 그냥 한국 슈퍼에서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그런 브랜드 말고 각 지역 자치단의 문화와 특산물과 특성과 이거를 느낄 수 있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상품과 문화의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팝업이라고 이벤트라고 할까요? 이온 안에서 꼭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라이프 스타일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곧 6차 산업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토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정상신 박사님께 저희가 이왕 제주도에 오셨으니까 외부의 타자의 눈으로 봤을 때 제주도가 경쟁력을 가질 만한 외부에서 볼 만한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 될 만한 어떤 것들이 있을지 혹은 그런 것들이 보이시는지 한번 타자의 눈으로 한번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까도 여기 봤지만요. 흑돼지가 또 유명하고 또 제주도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와보고 싶은 관광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정체성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으로 폭넓고 장기적으로 보게 하도록 동기부여하고 그리고 모든 그 마을과 그리고 정부와 또 학교가 함께 움직여가면 굉장히 좋은 것을 낼 수 있는 특별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박사님이 이 소나무에 대한 그것을 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제주도라가는 아픔을 오히려 더 친환경으로 이야기해낼 수 있는 제품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제품들 그걸 봤을 때는 이거는 꼭 이야기가 들어가서 홍보가 된다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도 이 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제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 제주 사람들이 이 아픔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더 사랑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주라고 하는 것을 제주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제품만 좋은 게 아니라 이런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뛰어난 특별한 도시구나. 이 이미지를 가지고서 해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알려주고 홍보해내라고 하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술가의 그러한 수많은 행위의 작업들이 같이 가면 그러면 보기 쉽고 그리고 상표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아까 그거 보고서 굉장히 좋은 테마와 상품성을 가질 수 있는 너무 다양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제주도도 많은 것을 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지역에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계시나 사실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해보거나 고증이 없어서 잘 모르기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문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좀 어려운 말로 사회적 자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지역민들이 자신들이 가진 거에 대한 이런 애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베이스가 돼서 서로 그걸 가지고 아마 똘똘 뭉쳤을 때 이탈리아 사례가 나오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그 이종우 박사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은 정말 그 하나의 또 IT 분야, 뭐 과학기술 분야를 이용해서 대단한 일을 또 제주에 그 스토리가 될 만한 어떤 상품을 만들고 계시고 6차 산업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시면서 사실 근데 현장에서 애로도 많고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시는 과정에서 이분은 공학도십니다. 사실은 공학도인데 지금 이 비즈니스 영역으로 인문학 쪽으로 지금 선회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시행착오를 겪으셨을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께 좀 시사점을 주실 만한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글쎄 저는 원래 그 동물 모델 사용해서 그 퇴행성 질환에 관련된 유전자 찾고 그 기능 연구하고 그 이제 전공이 뉴로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노틀댐 대학에서 박사도 받고 그다음에 그 워싱턴 유니버시티 세인트루이스 메디컬 스쿨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이제 한국에 모교에서 불러서 이제 들어온 케이스인데요. 그 제주도에 와서 원래 하던 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뭐 인력도 없고 이제 장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찾다가 그 제주도 현안 문제를 이제 다뤄보자 해가지고 이제 손댄 게 이제 소나무 재선충병이었는데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셈입니다. 그 이제 살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이제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많이 느끼는 과거가 뭐 한 5, 6년이었었고요. 근데 그 이제 아까 이제 그 강 교수님이 이제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한 이제 답은 그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해서 그 이제 초기에는 80만 본, 90만 본을 1년에 잘라내서 이걸 처리를 했거든요. 그거를 저류지 그 공설운동장의 한 대여섯 배 정도 되는 그 저류지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제 그걸 다 태웠습니다. 그 수십만 본을. 이게 그걸 보면서 이제 저는 정말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관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5, 6년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이제 우리 그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 정말 노력 많이 해서 이제 제주도를 이만큼 가꿔놨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자원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 우리가 그거의 중요성도 모르고 그걸 활용하려는 노력도 적고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 그리고 그걸 이제 행정에서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이런 게 가장 큰 이제 애로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 네, 언제나 행정은 그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죠. 그 부분은 네, 그 부분은 우리가 더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오늘 컨퍼런스가 그런 의미에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오늘 뭐 관점은 달랐습니다. 시장의 관점에서 혹은 지역의 관점에서라고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진정성, 정체성에 대한 진정성이 결국은 6차 산업을 어떤 측면에서는 이끌어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발표를 해주신 네 분 발표자분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